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 본사 1-1 백천동부터 진헐대까지 내용 이해해보고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자 정철이 강원도에 와 있는 상태예요. 와 있는 상태에서 기행을 하면서 쓰는 가사라고 했었죠? 여행을 하면서. 내용 봅시다. 영중이 무사하고, 이 영중은 관내, 가명,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무사하다는 거는 일이 없다는 거니까 아무 일도 없다 이 말이죠. 별일 없다, 큰일 없다. 시절이 3월인제, 그리고 시절이 3월이에요. 3월. 화천 시냇길이 풍악으로 버져 있다. 이 풍악은 가을 금강산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 3월이라고 했는데 왜 가을 금강산을 이르는 말인 풍악으로 표현을 했냐? 그것은 흥취를 돋우려고, 흥취를 위해 풍악으로 표현을 했다고 봅시다. 시절은 3월이고 가을 금강산으로 말한 이유는 흥취를 위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화천의 시냇길희, 이걸 형태소 분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시내길 히읗 플러스 입니다. 이렇게 주격조사는 아니, 주격조사죠. 주격조사. 이게 주격조사예요. 시냇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구나. 이렇게. 화천은 무슨 의미냐면, 화천은 이 화자가 꽃 화자잖아요. 꽃 화자잖아요. 꽃. 그리고 내천이잖아요. 천. 내가죠, 내가. 시냇가. 그래서 꽃과 시냇가가 있는 그 길이 가을 금강산으로 뻗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 화자가. 행장을 다 떨치고, 행장은 이제 여행 짐이죠. 여행 짐이죠. 이 짐을 다 떨치고, 다 놓고, 석경의 막대 뒷퍼. 이 석경은 돌길입니다. 돌길. 이 석자가 돌석자고, 경자는 좁은 길이란 뜻이에요. 한자가. 돌길의 막대, 뒷퍼는 지퍼겠죠. 당연히. 네, 지퍼. 근데 이제 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애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저번에 얘기했죠?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세국어에서 의나 뭐 이런 식으로 쓰여요. 이렇게 아래 앞자로 해가지고 아래 앞자로. 중세국어에서는 첫 번째로 관형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뒤에는 이제 체온이 오겠죠. 당연히 수식을 해줘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부사격 조사는 애로 해석이 되죠. 뒤에 동사가 옵니다. 동사가. 그래서 돌길에 막대를 짚어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와요. 뭐 중간에 껴있긴 한데 짚어라고 이렇게 동사가 옵니다. 막대 석경 돌길에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그 다음 보세요. 백천동 곁에 두고 지명이에요. 지명.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가니, 이 만폭동은 이것도 지명입니다. 지명. 그래서 만폭동으로 이제 공간이 이동되고 있죠.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 봅시다.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 이 같은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같은. 이 아래 하자 있죠? 아래 하자. 모음으로. 뭐 이런 식으로. 모음 아래 하자. 이런 걸 아래아라고 합니다. 명칭을. 아래, 아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아로 읽으면 돼요. 우리 읽을 때. 아로 읽으면 됩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배우죠? 호민정음 하면서. 명칭들. 그래서 은 같은 옥 같은 용의 꼬리. 이렇게. 네. 한번 내용 보세요. 무지개는 무지개인데 뭐 같다? 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슨 표현법? 지규법이 쓰였습니다. 지규법.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죠. 옥 같은 하면서 용의 꼬리. 지규법.
두 군데에서 직유법이 쓰였고, 비슷한 문장 구조가 두 번 반복됐죠.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대구법이라고 하죠. 대구. 그래서 대구가 됐다. 비슷한 문장 구조가 두 번 반복됐다. 그죠? 문장 구조 반복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중요한 점이 이제 뭐냐면, 이 무지개랑 용의 꼬리가 뭘 의미하냐? 무지개. 그리고 용의 초리. 요게 이제 뭘 의미하냐? 요게 이제 폭포를 의미하죠. 폭포. 그죠? 완폭동의 계곡의 폭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에서 은유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죠. 요게 이제 또 하나의 비유법이죠. 은유법. 은유법이 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유법이 두 번 쓰였다고 보면 됩니다. 무지개랑 용의 꼬리는 폭포를 비유했고, 다시 무지개와 용의 꼬리를 은과 옥으로 비유했죠. 이해되죠? 그래서 은유법, 직유법, 대구법 세 가지가 쓰였네요. 1, 2, 3. 알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세요. 아래. 섣돌며 뿜는 소리. 섞어 돌며 이 뿜는 소리가,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가 심리밖까지, 심리에, 이것도 똑같이 동사가 왔으니까 애로 해석을 합시다. 심리에 자자하다. 소리가 굉장히 컸나봐요. 들을 때는 우레러니 보니 난 눈이로다. 귀로 들을 때는 우레 같더니 보니까 눈으로 보니 눈과 같구나. 눈이다. 그죠? 눈은 하늘에서 내린 눈이에요. 들을 때는 우레소리 같더니 눈으로 보니까 눈 같구나. 해서 요것도 이제 뭘 비유한 겁니까? 폭포를 비유한 거예요. 폭포.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은유법이라고 합시다. 폭포 비유했습니다. 폭포 비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여기도 이제 대구법이 똑같이 쓰였죠. 여기도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으니까 대구법 또 쓰였습니다. 그래서 청각적 심상이 쓰였고, 여기는 청각적 심상이 느껴지고, 뒷부분은 심상이죠. 심상이 아니라 심상. 뒷부분은 눈은 이제 우리 시각으로 보니까 하얀 눈 같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각적 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우레소리 같고, 눈으로 보니까 하얀 눈이 떨어지는 것 같다. 물방울이, 폭포가 떨어진 물방울이. 그러니까 청각적 심상이 형성이 되고, 또 시각적 심상도 형성이 됩니다. 알겠죠? 심상, 형성.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바로 다음 내용 봅시다. 금강대 맨 우층에 선학이 삿기치니, 뜻 옆에 나와 있죠? 금강대 꼭대기 맨 위에 신선의 학이 새끼를 쳤다. 이 금강대 이런 대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산 위에서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 산이나 언덕에 평평한 곳에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 대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래서 금강대는 금강산 내부의 어떤 평평한 곳이에요. 알겠죠? 금강대 사진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금강대래요. 여기 이제 이게 금강대예요. 이게 이쪽이. 알겠죠? 이 금강대예요. 네, 맞죠? 선학은 신선의 학인데,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금 금강대 위에서 학이 날아오른 거야. 학이. 이거를 이제 정철이 본 거죠. 그래서 상상을 하는 부분에 상상. 알겠죠? 상상. 이해되죠? 선학이 새끼를 치고, 여기 새끼 이렇게 있고, 춘풍, 봄바람, 옆에 뜻 있죠? 봄바람, 옥덕형은 옥피리 소리입니다. 옥피리 소리에 첫잠을 깨었는지 이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이 학이 옥피리 소리 듣고 잠에서 깨서 날아간 거 아닐까? 이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호의 현상이 반공에 솟았더니, 이 호의 현상 옆에 뜻이 있습니다. 흰 저고리, 검은 치마 뜻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 학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왜냐면 학의 색깔이 검은색이랑 흰색이거든요. 한번 사진 볼게요. 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은색, 흰색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까?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재밌게. 이해되죠? 이런 호의 현상이 이제 학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고, 반공에 솟아 높이 솟아오르니, 그 다음 보세요. 서호 옛 주인을, 이 서호 옛 주인은 송나라 시인 인포를 의미합니다. 인포.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지금 상황에 인포는 없으니까 정철이 자기 자신을 인포로 빗대서 표현한 거예요. 정철이 자신을 비유한 대상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좀 높게 평가한 거죠. 스스로를. 그래서 스스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학이 잠에서 깨가지고 날아갔는데 누구를 본 거야? 자기 자신을 딱 본 거야. 저기 누가 있네? 하고 반겨서 막 날아다녔대요. 반겨서. 알겠죠? 반겨서 날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상상을. 왜 반겼겠어요? 신선의 학이 왜 나를 보고 반겼을까? 뭐라고 생각해서? 학이 자신을 신선이라고 생각해서 반겨서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학이 자신을 신선이라고 착각할 만큼 정철은 자기 자신을 뭐로 생각하고 있다? 신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여기다 써볼게요. 빈 공간이 없으니까 이 마지막 부분 있죠? 화자 자신을 신선으로 빗댄 표현이다. 그래서 화자의 호방한 풍모가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마지막 행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부분 봅시다.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굽어보고 이 소향로, 대향로도 또 봉우리입니다. 금강산의 봉우리예요. 봉우리. 요거를 눈 아래로 봤다 이거죠. 지금 화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봉우리 두 개가 있었어요. 이게 소향로고 대향로는 조금 더 크겠죠? 대자가 붙었으니까 이건 대향로 봉이겠죠. 요걸 이제 눈 아래로 이렇게 쭉 보고 정양사 진얼 때 고쳐 올라 앉은 말이 정양사는 당연히 절입니다. 절. 이게 정양사입니다. 정양사 보이죠? 정양사. 지명이죠. 절 이름이죠. 진헐 때 대가 붙으면 평평한 곳이라고 했죠. 여기에 이제 올라 앉아서 경치를 보려고 올라 앉았습니다. 고쳐 올라 앉아. 여산 진명목이 여기야 다 배난다. 여산은 중국의 산입니다. 좀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중국의 산인데 금강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마치 뭐 같다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산 여산 같다는 의미로 썼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금강산의 참 아름다움이 금강산의 그냥 아름다움이라고 할게요.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부분이고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떤 중국의 시를 인용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중국의 유명한 산 여산이 보이는 것 같다고 표현해서 아름답다는 걸 표현했다. 요렇게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다음 내용 바로 보도록 합시다. 보세요. 어와 조화옹. 이 조화옹은 조물주를 의미해요. 조물주는 뭐냐면 세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세상을 만든 사람. 야단스러 헌사토 헌사할사 이렇게
나온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죠. 야단스럽긴 야단스럽구나.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 조물주가 왜 야단스럽다고 표현했냐면 산봉우리가 변화무쌍해서 다양한 모습, 다양한 모습, 네.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서 산봉우리에 드러나서 아주 야단스럽게도 만들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날거든 뛰디 많아, 섰거든 솟지 많아. 뭐 전부 다 대구법이 쓰였죠. 대구. 날 거면은 뛰지 말고 서 있을 거면 섰지 말지. 그러니까 산봉우리가 너무 다채롭고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모습이어서 마치 날아가는 것 같고 뛰어가는 것 같고 우뚝 서 있는 것 같고 솟아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동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죠. 동적인 모습. 움직임이 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역동적인 모습. 그죠? 역동적 모습이 느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정철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 내용 보세요. 부용을 고잔난다. 부용은 연꽃입니다. 백옥을 묶건난다. 백옥이죠, 이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치 산봉우리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산봉우리들이 연꽃을 꽂아놓은 것처럼 아름답게 생겼고, 연꽃. 그리고 백옥을 묶어놓은 것처럼 이제 뭐 아름답게 생겼고 그런 비유적 표현이죠. 그래서 요거는 정적인 모습입니다. 정적인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 다음 행 보세요. 동명을 박찬한다. 동명은 동해바다입니다. 동해바다. 왜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금강산이 한 이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해랑 가깝죠. 그러니까 동해를 박차고 올라가는 것 같다는 거죠. 이 산들이 동해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막 박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높게 솟아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어떤 모습? 역동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역동적 모습. 이 느껴져서 이렇게 쓴 거예요. 정철이. 북극을 괴완난다. 북극은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북극성. 이 북극성을 머리에 괸듯이 높게 솟아올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웅장하게 솟았다는 거죠. 웅장히 솟은 산봉우리죠. 굉장히 높게 솟아올랐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산봉우리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동적이고 정적인 모습으로 조화스럽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여기다 한번 써볼까? 어디였을까요? 옆에 써볼게요. 동적 이미지 그리고 정적 이미지의 조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변화무쌍한 모습을 역동적으로 좀 표현했죠. 네, 어쨌든 동적인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가 조화가 나타난다. 이 정도 생각해 볼게요. 네, 여기까지 이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 바로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부분이에요. 노풀시고 망고대. 이것도 다 금강산의 이제 일부분이에요. 망고대라는 부분이 있고 혈망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어와 서술어 구조가 이제 바뀌어 있죠. 순서가. 이런 걸 보고 이제 도치법이라고 하죠. 도치법. 도치법은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꿔서 표현하는 게 도치법이죠. 망고대가 높은데 높을시고 망고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거고 혈망봉이 외로운데 외로울샤 혈망봉 이렇게 표현한 거죠. 도치법 쓰였고 그리고 봉우리를 외롭다고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의인법. 이 망고대와 혈망봉은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두 가지는 신하 신하를 의미합니다. 신하.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하늘을 춤이라 무슨 일을 사로리라. 이 사로리다는 사례다인데 아래다라고 해석했죠. 말씀드리다 이 정도예요. 말씀드리다. 좀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말할 때 사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치밀어 올라 무슨 일을 말씀드리려고 저렇게 높게 솟아있냐. 여기 하늘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망고대, 혈망봉 얘네들이 어때요? 하늘한테 뭔가를 얘기하려고 저렇게 높게 솟아올라 있는 것 같다. 요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알겠죠? 천만 겁, 이 겁은 불교 용어인데 아주 오랜 세월을 말합니다. 그 아주 오랜 세월이 1000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아주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구나. 저 망고대와 혈망봉이 아주 높게 솟아올라 있어서 고개를 굽힌다거나 허리를 굽힌다거나 이런 게 없구나. 그래서 강직한 모습, 지조, 절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망고대 혈망봉은 신하라고 했잖아요. 어떤 신하? 이 둘은 강직하고 지조 높은 신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뭐하는? 임금에게 충언하는, 충언 또는 간언이라고 합니다. 간언하는 신하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 신하는 결국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결국은 자기 자신, 정철이겠죠? 정철, 자신이를 의미하는 거죠. 자신. 그래서 스스로가 충신이다 이런 말이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어와 너여이고 너라고 표현해서 이것도 의인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의인법. 너 같으니 또 있겠냐. 너 같은 애는 또 없다. 의문문이죠. 이거 의문문. 너 같은 이는 또 없다. 그래서 너처럼 강직하고 지조 높은 신하는 또 없구나. 이런 표현을 또 했죠. 네. 없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설명을 마치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